이 과정에 여러 강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맡아서 보는 게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공부했고 베이스는 소비자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전략적 개념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마케팅 전략 공부가 기업 입장에서 전개되는데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연구자나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관점 또 어떤 연구의 범위나 내용을 가지고도 전략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한 강좌로 여러분한테 전체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할 때 그 생존을 할 수 있고 성장해 나가듯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어떤 국가가 됐든 이 환경의 적응성이라는 거,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다룬다면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 전략 중에서도 최근 환경이 이런 AI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변화에 관련돼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귀에 들리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동시에 제가 보이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이 청각이나 시각 못지않게 코로 느껴지는 후각이나 미각, 촉각에 노출된 세상을 우리가 언어라는 도구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극을 센서에 이렇게 자극이 닿는 순간을 우리가 노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이 감각기라고 이야기하는 걸 센서라고 보고요. 거기에 자극이 닿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노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노출된 자극에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주목하죠. 한 15분만 지나면 주목력이 떨어져서요. 저한테 주목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주목이 안 되면 탈락이 되겠죠. 그 자극을. 그 주목한 자극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 그래서 노출된 자극에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perception, 그래서 지각이라고 말해요. 이 지각된 정보, 이걸 우리 내부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때 이 뒷방에 기억에 저장고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지식의 단위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 메모리라고 하는 뒷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인 안에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인지 이후에 수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축적해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메모리도 간단하게 나누면 센서리 메모리라고 해서 감각기에 잠깐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감각기억이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메모리를 숏텀 메모리라고 해서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그 단기 기억이 넘어서 여러분이 잊어먹지 못하는 기억,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도 있겠죠. 그런 장기 기억방에 여러분들이 잘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억과 지식들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런 두뇌의 프로세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야 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도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사물 역시 구분을 해요. 그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동국대학은 불교 건학 인형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남서울대학은 크리스찬 창업 인형으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저희가 올해 31주년인데요. 제가 학교 만들어지고 한 2년 있다가 조인해서 지금 3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가 하나님 믿는 과정 속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말이고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어디에 담을
거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면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행복이 무엇이냐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 언어에 담겨져 있다는. 사랑하시려고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행복하시려면 행복이라는 언어 안에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을 해요. 학교가 많은데 여기 동국대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남서울대학교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광성 총장님이라고 명명을 했다고요. 누가 명명했는지 모르지만 그 명명된 실체, 그건 살아있든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명명된 실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하고 그 명명된 실체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게끔 일반화시킨 것을 컨셉이라고 해요. 그걸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위가요.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념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챗 GPT가 나왔고 챗 GPT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재미나이가 나와서 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끌로드라는 게 튀어나오고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지 못하면 적응이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일반화시키는데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아카데미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오신 것은요. 비즈니스 하는데 저는 비즈니스 연구했고요. 비즈니스는 우리말로 영어의 비즈니스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경영이고 사업이고 장사잖아요. 경영이나 사업이나 장사의 대상은요. 돈벌이에요. 돈 버는 것을 연구하는 게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이 만들어진 지가 한 130년 정도 됐어요. 이게 제조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걸 돈벌이에 관련된 영역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돈벌이를 넘어서 돈에 관련된 사항, 화폐에 관련된 사항, 경제에 관련된 사항은 비즈니스하고는 먼저 연구가 됐어요. 경제학은 경영학보다 훨씬 더 이전에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들 중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론은 여러분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념을 또 다른 개념과의 관계가 문장으로 표현됐는데 검증이 안 되면 이걸 가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광고라고 이야기하는 프로모션 툴을 써서 광고비를 투여하면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되면 가설이에요. 근데 검증이 되면 이건 명제입니다. 그렇죠? 광고비를 투여하면 매출액이 늘어난다. 이건 명제입니다. 네, 광고비를 넣는데도 매출이 안 늘어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명제가 어떤 구조화된 틀, 여러분 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공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건 개념과 또 다른 개념 간의 관계가 문장으로 표현돼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검증시킨 이후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공리나 명제는. 그럼 공리나 명제가 어떤 틀 안에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띠오리라고 해요. 그걸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교수입니다. 그럼 가르치는데 교수하고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다르잖아요.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건 존재 이유가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개념을 구조하는 거예요. 잘 정립하게끔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선생을 선생이라고 하라고 교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수는요,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론은 설명력을 가질 때 가치를 지녀요. 설명력이 떨어지면요,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기존의 이론은 깨집니다. 어떤
어디든지 이론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틀이 있느냐? 그건 이론이 아니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틀이 그 테오리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하탑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론적 체계 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할 거예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라면 아직 검증돼야 될 사실들이 꽤 있다고요. 경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 이론들을 집대성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기업가나 사장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프레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요. 어떤 기업이든지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국가가 됐든 비즈니스의 주체는요. 비즈니스의 주체라는 건 돈벌이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주체는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성장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근데 이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환경에 적응 가능한 요소, 내가 왜 존재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한마디 드릴 텐데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규정해야 비즈니스를 해가시는 사장님은 그 업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의 철학이고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경영의 이념이에요. 어떤 조직이든지 존재 이유를 뚜렷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됐다면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셔갖고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우리 비즈니스 업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한 줄로 써, 한 줄로. 그게 비즈니스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언어로 표현한 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기업의 사명문이다. 이 사명문을 짜기 위해서는요, 이 5가지 원칙들을 여러분이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무엇이냐? 내 사업은 도대체 뭐냐? 그 업을 말하는 거죠. 업. 두 번째, 우리 고객은 누구냐?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나는 고객한테 뭘 주느냐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느냐?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고민하면 한 줄로 쓸 수 없고 지어보고 다시 쓰고 지어보고 다시 써서 이 5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글로 한 줄로 써보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의 미션입니다.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를 말해요. 이 미션이 뚜렷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미션을 바꿔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면 이 기업의 사명을 바꿔야 돼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단계에 이 미션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그럼 기업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글이 98년도에 서치 엔진을 만들면서 구글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 깔려있는 수많은 정보를 내가 다시 오가나이즈해서 모든 인류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구글의 미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글의 미션 안에는 우리의 비즈니스는 뭐고, 우리 고객이 누구고, 우리 고객에게 나는 뭘 갖다 주고,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한 문장으로 써 있다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여러분, 조그만 비즈니스 업체들도 자기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는 가게 벽면에다 써놨어요, 다. 그걸 뚜렷이 하는 게 비즈니스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체성을 뚜렷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코어 컴피턴시라고 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이 세계에 깔려있는 수많은 정보를 다시 조직화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임해야 된다. 경영자는 분명히 이런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그날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분기의 목표, 반기의 목표, 올해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목표는 숫자로 나오지 않으면 목표가 아닙니다. 수치로 명시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다. 시간이 규정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달이 아닌 분기지 1년인지 5년인지 이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과 수치로 명시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이 비즈니스의 경우에 대부분 연간 우리가 재무회계 기간에서의 회계 연도를 1년을 보는 이유가 연간 베이스의 플래닝을 하게 돼요. 대부분이. 이걸 잘라서 여러분 분기 잘라내고 월별로 주별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머릿속에 사장님들 항상 목표가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고가 없으면 갈 방향을 잃게 돼요. 이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요. 이 목표 위에 2년, 3년, 4년, 5년 정도 이후의 그림으로 우리 비즈니스 어떤 업체가 될 거냐. 이게 꿈과 같이 사진과 같이 소망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업가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지만 5년 후에 우리 업체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비전 왜 다시 수렴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보시면 알아요. 일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 일에 10년, 15년이 넘으면요. 전문가적인 직관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만 시간이 넘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만 시간이 넘으면요. 전문가적인, 우리가 전문가의 직관이라고 하는 통찰을 갖게 돼요. 그 통찰이 결국은 어떤 영역을 다듬어내고 또 다른 영역의 새로움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요소하고 연결될 때 스트래티직 인투션이라고 하는 전략적 직관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경영자가 한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10년이 넘으면요 전문가적인 직관이라고 하는 통찰을 갖게 돼요.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수렴해보면 존재 이유로 수렴되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 장표가 맨 마지막 장표에 다시 그려집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충실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비즈니스 할 때 제조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연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운영,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경영학의 아들이었었어요. 서비스업은 이것을 변형시켜서 비즈니스가 확대된 거죠. 두 번째 아들은요. 돈을 벌려면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사장님이 최소한 내가 혼자 사업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고 선발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이게 인사관리입니다. 채용, 선발, 교육, 배치, 전환, 승진, 복리, 후생, 조직, 문화 이게 사장님이 알아야 할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데 종업원을 여러분 한 사람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돈 번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사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두 번째 아들이 인사관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본이 모자랄 때 어떻게 조달할 거냐, 남아 돌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본의 조달과 운영을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여러분 돈 좀 가지고 계시면요 자본주의 핵심적인 논리에 여러분 운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잠든 밤에 내가 잠든 밤에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 게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핵심.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걸 운용할 거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만 가지고 경영학이 엄청난 분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재무, 투자, 금융 엄청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를 거래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장부에 기록한다는 게 부기 아닙니까? 이걸 론칭되면서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잖아요. 이 회계는 비즈니스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장부를 못 보면요 원가에 관련된 마인드가 없으면 사업에서 망합니다. 사업에서.
근데 내가 비즈니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은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왼손에는 주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어카운팅에 대한 눈이 약하면 돈을 못 벌어요. 어카운팅에 대한. 여러분, 어카운팅이 논리에 있어서 북이다.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북인데 이게 논리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거,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목적이 외부에 보고하기만 회계가 있어요. 이걸 재무회계라고 해요.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해요. 근데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회계, 이게 여러분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첫 공들 나오면 원가회계가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 보고한다? 아니 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알아서 기장 대리해줘. 세무사가 알아서 해줘. 여러분 넌센스예요. 내가 뭘 보면요, 여러분이 최고로 믿는 세무사가 여러분을 연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장본을 못 보면 그렇게 돼요. 사장님들, 제가 속된 말 써서 죄송해요. 연맥인다고 해서. 여러분, 사장님은 최소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깊게는 못 가. 최소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한테. 이거 이후에 태어난 게 여러분, 경영이 만들어지고 5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게 마케팅이에요. 50년이 넘어서 만들어진. 이 마케팅이 베이스가 돼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 연구들도 전개가 됐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러분 태어나는 애들 자체가 이미 웬만하면 사람보다 나은 기대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환경 속에 있어요. 디지털 기반의 네이티브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만 해도 얘네들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업 시간 생각하고 대학을 생각하면 넌센스예요. 지금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다 디지털 기기예요.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수업을 시작해서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챗GPT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으면요, 수업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디지털 환경은 소위 우리의 머리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 우리는 컴퓨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쓸 용어가 없으니까. 네, 그 컴퓨터는 그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용어도 컴퓨터 아닙니까? 비즈니스 용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경영학의 첫 번째 아들 프로덕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생산관리라고 해서 한국말로 인사관리, 재무관리, 회계와 마케팅은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용어가 없어서 마케팅입니다. 그냥. 왜?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변대학에서 98년도에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남서울대학에 이제 몇 년 근무하다가 우리 석교사들이 셋업한 대학이 커지다시라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걸 한국에서 자본과 월드와이드 외국 자본이 맞춰서 사립대학으로 중국 안에서 설립된 최초의 대학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정부가 다 흡수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가서 마케팅 가르치려고 그 학교를 갔는데 중국엔 마케팅이 없었어요. 제가 98년도니까. 여러분 98년이면 중국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 지역에도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봐야 돼요. 지금부터 28년 전에, 27년 전에 중국. 왜? 경영학이 없었고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있어서 자기네 말이 아니면 절대로 안 씁니다. 중국 애들이. 자기네 언어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잘하려면요, 한문은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그 세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한문을 못 읽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한문 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려면요, 70%가 한자입니다. 한국말의 70%가. 그러니까 한자를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개념을 못 갖는 것도 잘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언어의 베이스가 depend on Chinese character니까. 한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말은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해요. 가구가락. 그 걸라. 맹문도 아닌 것이, 과즙음료도 아닌 것이
입에 들어가니까 delicious하고 목구멍 넘어갈 때 exciting해. delicious and exciting을 가구가락이라고 해요. 거라. 중국말로 컴퓨터를요, 띠엔나오라고 합니다. 띠엔나오. 전기 꽂으면 돌아가는 뇌다. 이해가 빠르지 않나요? 전뇌가 아니라 전뇌.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아직 안 느끼신다 그러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당부를 여러분 실천하셔야 될 거예요.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이게 장표가 제가 이걸 못 바꿨는데 다음 학기에 내가 이거 바꿀게요. 아니 다음 강좌에 이 장표를 트럼프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게 제도입니다. 법이에요. 여러분 상법 하나 바뀌어도 비즈니스 업체들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규정 하나 바뀌어도 업체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건 뭐 정치의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경제. 지금 싸워 움직이는 사건들을 보세요. 한번.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운 과정이 그게 경제적으로 환율, 관세, 이자, 이런 뭐 유가 이건 다 연동이 되죠. 그냥 다 연동. 여기에 기술적인 환경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너무 범위가 넓지만 사업가가 거시 환경을 생각할 때는 이게 왜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의 적응성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거시 환경의 프레임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PEST 따라해보세요. PEST 이게 바로 패스트라는 프레임입니다. 폴리티컬 인바이런먼트 정치, 제도, 법률적인 환경을 넘어서 경제적인 환경, 이코노믹 인바이런먼트, 테크놀로지컬 인바이런먼트, 소시오 컬처럴 인바이런먼트.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거, 기술적인 거, 정치, 제도, 법률 넘어서 경제 환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항상 네 가지 축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거시적으로는 어떤 변화인지를 딱 축을 잡아내실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197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리딩은 뭐 말할 것 없이 전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그 후발 국가들이 엄청난 경쟁들을 해왔잖아요. 1970년대 전 세계의 미국 GDP를 볼 때 GDP의 31%가 미국이었었어요. 그때 2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우리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중국은요. 어떻게 보면 31%의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 경제의 2.7%밖에 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95년도에 이 상황이 변해가는 과정,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일본이 급부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본이. 급부상을 하는 과정에 85년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오늘날의 환경같이 미국한테 대들다가 일본과 독일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은 강력하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실은 경제력을 가지고 급부상을 했었어요. 95년도 상황만 봐도 미국 경제가 전 세계 24%인데 일본이 17%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보기를 졸로 보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래도 조정이 있죠. 아직까지. 그죠? 우리 때하고 저희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일본 학생들하고 두는 개념이 틀립니다. 2020년에 상황은 급변하죠. 그때만 해도 95년도만 해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장표를 집어넣냐면요. 2001년도에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WTO에 미국이 주도가 돼서 중국을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2001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금 같은 대상이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이 2020년 상황에 전 세계 GDP의 4.5% 미국인데 중국이 17.3%가 됐어요.
지금 4년이 지나 5년이 지났잖아요. 이 데이터가 더 좁혀지다가 1, 2년 전부터 다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 왜 그런지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 선상에 간단하게 이해할 방법이 뭐냐면 저 파란색 그래프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GDP.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근데 그 점선은요 중국이 미국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라는 그 퍼센트를 실선으로 노란선으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룰 베이스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고 전 세계가 룰 베이스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왔어요. 그동안 여태까지. 근데 그 룰 베이스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트럼프 임기 때부터 그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질서 만들어 놓은 약속, 룰 이런 거 안 지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 지키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룰이 필요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규정 자체를. 제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비즈니스 관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01년도에 WTO가 미국에 의해서 중국을 편입시켜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 요즘 여러분 매일 뉴스가 관세 아닙니까?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General Agreement Trade and Tariffs라고 해서요.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을 만들어요. 1944년도에. 관세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무역을 자유롭게 움직이자 국가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역을 확장시키고 전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질서를 만들면서. 그때 싸우지 말자고 유엔도 만든 거 아닙니까? 유엔 만들어서 처음 혜택 본 나라가 대한민국 전쟁이에요. 그죠? 유엔 없었으면 우린 죽었죠. 아니 그때 유엔이 없었으면 죽었죠. 유엔이 도움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유엔뿐만 아니라 WTO 나중에 나왔죠. WTO가 나오기 전에는 라운드였었어요. 계속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96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 라운드 온다고 뭐 난리 났죠. 우리나라 뭐 우루과이 라운드에 농산물 배방하고 난리 난다. 그 라운드가 여러 한 번 일어나면 1년에 끝나지 않아요. 보통 4년, 5년 걸려요. 라운드. 회의했죠.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의하니까. 그래서 질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시키려고 2차, 3차, 4차 계속 라운드를 전개했죠. 그러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 질서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WTO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WTO에 중국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제가 98년대 연변대학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부분적 시장경제지만 그때 시장경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을 데려다가 거래를 하겠다고 전 세계가 하는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나는 게 마켓 시스템입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 물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동차 가격이 그죠?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시스템이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아니 그게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지 몰라서 바로 넘어가는데요. WTO 집어넣어주면서 중국 물건의 10,000개 아이템의 가격을 결정해주고 집어넣어줬어요. 가격을 결정해주고. 왜 같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WTO에 들어간 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왜? 클린턴 정부는 공화당을 엄청나게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넣어주면 중국도 시장이 개방되고 그러면 인권도 생기고 자유도 진행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룰 베이스로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룰 베이스는 둘째치고 뭐 룰을 합의하면서까지 일을 전개해 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상까지 했냐면 거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정도로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환경까지 처해버렸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냐?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기술, 노하우, 이런 특허,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요,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입되고 이때 실은 미국이 중국의 영역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는데 이때 미국의 스탠스 잘못 취하고 움직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야기됐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시키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의 파트너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제가 비즈니스 관점을 뛰어넘는 거라 제가 범주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 범위 자체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도 법률적인 환경이 우리한테 직격탄을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환경 자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인데 지금도 우리는 미국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이 움직이게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의 기술적 변화를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2차 대전 이후에 기술을 끌고 간 미국의 중심 영역은 여러분 실리콘밸리였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1950년대 통신 기반의 이런 기술들이 실리콘밸리에 태동이 되고 반도체, PC, 인터넷, 모바일, 사물 인터넷 여러분 보다시피 세계의 기술의 어떤 이노베이션 엔진이 실리콘밸리에서 다 태동이 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잖아요. 9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 개념 잡으시려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반의 트랜스포트 디지털로 세상의 모든 영역이 전환돼야 된다는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은 아날로그 세상을 1아니면 제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완제로로 바꾸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게 완제로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 완제로 이 비트가 4개 모이면 바이트잖아요. 이 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킬로바이트예요. 그게 1000개 모이면 메가바이트고 그게 1000개 모이면 기가바이트잖아요. 지금 그게 1000개 모이면 테라바이트라니까. 여러분 지금 테라 써요. 학생들 메모리를 테라로 쓴다고. 테라급이 움직인다고. 데이터가 정보가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끈끈이 다 진행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위협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도구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딴소리 자꾸 하면 얘가 넘어가요. 딴소리 자꾸 해요. 디지털 전환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ICBM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96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올 때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제가 만든 프레임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ICBM.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ICBM은 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스를 말하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I는 IoT를 말해요. 센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여러분 센서 아까 말했죠? 센서에 우리 감각기에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걸 센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지금 센서 좋은 차는 2, 30개 박혀 있습니다. 센서. 아니 나쁜 차도 센서가 서너 개 박혀 있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스마트폰에 센서 4-5개 박혀 있습니다. 지금 미니멈 센서. 그죠? 속도 센서, 위치 센서, 자이로 센서 다 있죠. 여기 센서 지금. 이런 센서들이 다 박혀 있다. 왜? 센서에서
데이터, 자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센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디텍트해서 받아들이면 이게 끌어올라갑니다. 어디에? 클라우드에.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름 위에 데이터가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해. 클라우드 듣죠 여러분? 클라우드에 쌓이는 거죠. 클라우드. 거기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WS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듣잖아요. 클라우드. 그럼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라가고 빅데이터에 수많은 데이터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쏴요. 여러분한테. 다시 쏘죠. 이 자동차 딱 타서 그럼 GPS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GPS가 센서를 움직이면서 센서를 디텍트하죠. 가는데 도로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걔가 벌써 다 계산해갖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가면서 계속 움직이죠. 센서 디텍트 하니까 위에 클라우드 모여서 빅데이터 분석해갖고 알고리즘에서 다시 쏴갖고 디스플레이 나오잖아요. 이 알고리즘 베이스에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의 베이스가 되는 머신 러닝,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이게 RCDM을 내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 RCDM 베이스의 세상은 이미 우리가 현실이 되어 있다. 현실이. 근데 여러분 2022년도 11월 31일 날 제가 12월 첫째 주인데요. 미국에 들어가갖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이 컴퓨터로 이거 한번 해봐. 그때 챗 GPT가 나온 지 일주일 됐는데 나보고 그걸 해보라 그래서 나 처음 봤어요. 그때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12월 첫째 주에 제가 저녁 먹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교수제 다 끝났을 거야 아빠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챗 GPT라고 여기 넣어갖고 아빠 최근에 쓴 논문을 여기에서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여기다가 직접 써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영어로 해야 되냐니까 한국말로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썼어요. 내가 쓰고 간 논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소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고 갔는데 그 논문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설명해봐. 그랬더니 바로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나오더라고. 제가 거기서 쇼크를 먹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와서 제가 바로 2023년도에 챗 GPT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23년도에. 이 챗 GPT가 10월 30일 날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류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까지 100년간 인류 역사의 과학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됐어요. 100년간. 근데 이 100년에 벌어진 수많은 과학 혁명들이 있었어요. 양자역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 뭐 DNA라든지 많은 과학 문명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게 100년 동안 벌어진 과학 기술의 혁명적 변화 못지않게 큰 변화가 챗 GPT에 노출이 거예요. 왜 제가 그런지 증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한 기술이 나와서 1억 명이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 데이터입니다. 전화는요. 전화가 나와서 미국 안에서 1억 명 쓰는데 75년 걸렸어요. 인터넷이 나와갖고 미국 안에서 1억 명 쓰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근데 SNS 트위터는 5년 걸렸고요. 왓츠앱이라고 하는 건 3.5년이 걸렸어요. 지금 쓰는 인스타그램이 1억 명 쓰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년 반 걸렸어요. 근데 챗 GPT가 나와서 1억 명 쓰는데 2달 만에 1억 명 써요. 2달 만에. 지금 챗 GPT 쓰는 사람들은 미국 안에요. LLM 하나만 쓰는데도 8억, 10억씩 씁니다. 아니 인원이 쓰는 게 미국 안에서는 뭐 전인구를 미국 안에서 인구가 아닌 것이 외국에서 접속해갖고 쓰는 인구들을 말하는 거지 이제는. 이 챗 GPT의 변화는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케팅을 연구하고 졸업해서 친구들하고 저는 학교에서만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에 교수로 가면서 아직까지 학교 바깥에서는 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아직까지
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실은 제가 마케팅 교수니까 우리 회사에 마케팅 계획을 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마케팅 계획서를 내야 되는지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여러분 마케팅 기획서 하나 내려면요 한 달, 두 달 걸렸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근데 PC가 나와갖고 우리가 졸업할 정도 됐을 때는요 PC가 나온 다음에 마케팅 기획서 짠다, 마케팅 플랜을 짠다 그러면 일주일, 2주일을 짰어요.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클라우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기획서 짠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짭니다. 하루 이틀이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챗GPT 가지고 기획서 짜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쿵 누르면 1분도 안 돼, 30초도 안 돼서 마케팅 기획서가 나와요. 아니 보고서 짜라 그래도 책이 50페이지짜리 나오는 것도 한 3분이면 50페이지짜리 책자로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를 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 옛날 같으면 논문 아무리 이제 교수들이 연구관 논문집에 나왔는 것도 4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논문들을 하나씩 읽으려면 그걸 다 읽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러면서 2편, 3편, 10편, 20편, 30편을 읽어야 자기 논문을 하나 쓰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챗 GPT 가지고요 30페이지 논문을 끄집어 땡겨다가 탁 해갖고 5줄로 줄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줄입니다. 10줄로 늘려 그러면 10줄 늘립니다. 정리 다시 해 그러면 정리 다시 합니다. 이게 챗 GPT 3.5예요. 지금 4.0에 4.5를 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여러분 챗 GPT 지금 20불 내고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근데 2달 전에 여러분 챗 GPT 리서치라고 하는 게 한 달에 100불 내는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 100불 내는 챗 GPT 리서치를 쓰면요 박사과정 졸업한 애들 포스트 다운을 1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회사 안에서 챗 GPT 가지면 기획서 만드는데 한 경영기획 부서 1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얘가 낫다니까요.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챗 GPT 잘하는 애, 못하는 애로 완전히 갈려집니다. 이게 올 연말이나 다음 해에 상반기까지만 가도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 솔루션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루션이 확대되기 때문에. 과거에 50년간 컴퓨터는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컴퓨터가. 폰 노이만이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인풋하고 아웃풋 하는데,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연산장치와 메모리, 이 구조 가지고 컴퓨터 만드는 거예요. 그 50년 동안의 싸움은, 과거 50년은요, 어떻게 하면 이거 속도 빠르게 할 거냐, 컴퓨터가. 좀 생각해보세요. 286에, 386에, 486에, 맨날 그 싸움 가지고 50년 왔거든요. 칩이 얼마나 빠르게 계산할 거냐, 컴퓨터의 오퍼레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앞으로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1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극을 여러분이 제가 모습이 보이고,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perception, 여러분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1초에 이 정보를 완전히 바이트로 계산하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 계산을 하더라도 1초에 여러분 계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계산해서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어느 정도 계산하는지 제가 숫자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엔비디아라는 회사 있죠? 네.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네. 네, 엔비디아는 CPU를 만든 게 아니라 GPU를 만든 거예요. CPU는 여러분 인텔이 만들어서 중앙연산 처리 장치라고 해서 중앙연산을 하려면 여러분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CPU가. 아니, CPU라는 거 들어봤죠? CPU. 우리 이게 CPU 아닙니까? 그죠? 네, CPU. CPU는 중앙연산을 알고리즘에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계산 말고 간단한 계산을 많이 빠르게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CPU가 Central Processing Unit이 아니라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GPU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병렬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걸 빨리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GPU를 만든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때문에? 계산 빨리 해야 애들이 게임을 재밌게 하죠. 게임이 느리면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빨리 하게끔 그래픽이 좋게끔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니까 GPU 칩을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걸 만드는 실력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계산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AI 솔루션에서는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의 칩이요. 여러분 V100이라는 칩, V100 이전에도 칩이 있었어요. 칩이 새로 나오면 이름을 바꿔요. 그 V라는 거는 얼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에서는 칩을 만드는 사람 과학자 이름을 주로 공학자 이름을 앞에다가 이니셜을 써서 칩 이름을 정해요. 이 V100이 1초예요. 1초에 더하기 빼기를 몇 번 하냐면 125조 번을 해요. 1초 똑딱 하면 125조 번을 계산한다. V100 칩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이거보다 강력한 게 여러분 A1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A100이거든요. A100은 1초에 312조 번을 계산해요. 이것이 속도가 느리다고 나온 게 H100이라는 거예요. H100 같은 거는 중국에 못 팔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칩을. 지금 R100이 나오고요. B100이 나오고 그런다. 얘네 칩이. 이러니까 이 칩 하나가 8천만 원 1억까지 간 거예요. 1억 넘었을 때도 있어요. 칩 하나에. 칩이 요만했거든요. 이거 다이를 다 붙이면 한 이만해요. 왜냐면 옆에 열도 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칩을 가지고 계산하는 실력이 나오니까 여러분 챗 GPT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원리를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AI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됐어요. 연구가 양대산맥으로 됐는데 규칙 기반으로 할 거냐, 기호 기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의 두뇌와 같이 연결주의로 갈 거냐. 이건 두 양대산맥이 싸우다가 실은 불가다 컴퓨터 능력이나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 논리가 깨져서요. 가다가 30년 연구하다가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실은 기계학습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나타나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노출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과 같은 언어 이 자연적인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해요. NLP라고 해요. 그럼 자연어 처리의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계를 노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더 연구하고 만들어낸 학자가 있어요. 그게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론토 대학에서 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컴퓨터 교수가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물리학자 2명, 한 사람하고 이 사람 컴퓨터하고 50점으로 받은 거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진층학습을 성공을 해요. 왜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극을 받으면요 반응을 해요. 우리가 두뇌가 이 안에서 퍼셉션이 일어나고 움직여지죠. 근데 그 학습을 하는 방법을 다양한 영역에 자극받은 걸 반응을 했는데 만약 챗GPT한테 어떤 공부를 시켰어요. 학습을 시킨다는 건 행동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게 학습이거든요. 리스폰스가 바뀐. 그럼 러닝 티오리에 의해서 여러분 다양한 이론들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요. 어떻게 생성형 알고리즘의 AI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확률이라는 건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 이 확률이 다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 확률인데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 1, 2, 3, 4, 5, 6 이걸 다 모아놓은 곳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표본 공간이다. 이 표본 공간에 표본점들 하나하나의 수치를 분류하는 규칙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정해 볼게요. 언어, 말. 여기 보세요. 말이라는 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이게 길으면 문장이죠.
문장이 커지면 이제 나름대로 문서화 되잖아요. 그죠? 단어와 문장이 문서화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확률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올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터넷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구글 안에 깔려있는 전 세계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전 세계 문서가 5조 개 이상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를 다 계산해서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문서에 다음 단어가 나올 가능성의 확률을 다 계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대답할 것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GPS를 우리가 딱 탑재했다 그러면 자동차 딱 쳤을 때 GPS는 새틀라이트 기반의 데이터들을 다 읽어서 한번 완전히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시켜놓은 다음에 센서들 연결된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켜서 그때그때 맞추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읽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돈 들여서 계산한 거예요. 어떤 저 칩들을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시킨 거라니까요. 어떤 거? 아까 여기 얘기했죠? 제가 계산한 수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챗 GPT가 쓰는 게 아까 그랬죠? 1초에 315조 번을 해요. 그 칩이. 그럼 그런 칩을 10,000개를 썼어요. 10,000개. 한 개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10,000개를 써서 100일 동안 돌렸어요. 100일 동안. 그걸 돌려갖고 100일 동안 10,000개를 써서 그 챗 GPT에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문서, 단어, 문장을 깡그리다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읽게끔 해갖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시킨 게 챗 GPT 3.5예요. 이걸 10,000개 썼죠?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2016년에 대한민국에 이세돌하고 싸우려고 이 알파고를 가지고 와요. 그죠? 알파고 2016년에 갖고 오죠? 2016년에 알파고가 올 때 그 알파고 컴퓨터가 CPU가 여러분 CPU가 1920개가 들어갔어요. 1920개가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CPU는 다 현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 GPU, 지금 얘기하는 GPU 계산하는 거 있죠? 그 계산하는 게 260개 썼어요. 260개. 아시겠어요?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렇게 쓴 게 계산해갖고 얘가 돈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다음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될 확률을 다 계산해서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돈을 넣으라고 뜨죠. 사람이 넣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세들이랑 싸워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만 해도 2016년이니까 이게 발전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나온 게 2017년인데 이게 세계적인 논문입니다. 2017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목하라는 거 Attention is all you need.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 제목입니다. 저게 구글 브레인의 연구자들 6명과 외부 연구 인력 2명 그 연구자들 안에는 핵심 제자가 아까 제프 힌튼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만든 게 오픈 AI의 챗 GPT 회사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은 미국의 지금 알고리즘 이게 오픈 AI의 창업을 한 시즈캐브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저 제프리 힌튼 옆에 있는 친구예요. 이게 제프리 힌튼이고요. 이 사람은 시즈캐브예요. 저 사람이 토론토 대학에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죠. 왜냐면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자기 회사를 DNN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고 2012년에 애가 이미지넷 경진대에서 1등을 해요. 딥러닝. 그래서 이 회사를 팔으려고 내놨는데 살려고 대들었죠. 구글이 살려고 대들고 중국의 알리바바 살려고 대들었어요. 그때 살려고 대들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애예요. 딥마인드라는 알파고 만든 애가 이 안경 낀 애가 걔가 영국의 딥마인드 회사를 창립한 애예요. 그게 영국 회사가 저걸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랑 맞바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근데 저기 제프리 힌튼이 저기다 팔 수가 없어서 이 회사를 구글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 구글을 팔고 구글이 2011년에 저 데니스 하사디스의 딥마인드를 2013년에 자기가 이 DNA 리서치도 하고 딥마인드 연구회사도 구글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사서 그 딥마인드를 만든 데니스 하사디스가 개발을 한 게 여러분 알파고예요. 이 친구가 만든 게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만든 알파 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 1등하고도 게임이 안 됩니다. 얘가 만든 게 알파 시리즈가 지금 다 만들어내는 과정에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죠. 알파 폴드는 뭐냐면요. 우리 생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DNA, 우리가 DNA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3차원 구조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만들어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 그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내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3차원 구조 분석을 구조를 밝혀내면 하버드 대학이나 MIT에서 5년 동안 해갖고 박사 받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내니까 그걸 밝혀내니까 못 밝혀낼까 이러는데 그걸 알파폴드는 컴퓨터 집어넣으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한다니까요. 5년, 10년 동안 할 거를. 그 알파폴드가 3가 나오고 나서 이 데니스 하사디스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컴퓨터에 챗GPT AI 하는 애들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렇게 받았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27년에 제가 실리콘밸리를 한 20년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2010년도 초에부터 나타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이상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렇게 바꿨어요. 메타로. 그죠? 메타버스로 가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3D의 가상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그러면은 그냥 뭐 SNS에서 이렇게 생각하네요. 페이스북은 100% AI 회사입니다. 넷플릭스? 여러분 영화 보여주고 스트리밍하는 회사? 여러분 넌센스예요. 넷플릭스는 AI 회사예요. 인공지능 회사라니까요. 실리콘밸리 웬만한 회사들 다 지금 인공지능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움직여지고 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2014년에 구글이 딥마인드를 사고 이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버클리 실은 구글이 있고 애플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거기 다 IT 애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요. 제가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에 가면 여기 있던 엔지니어들이 일로 가고 여기 있으면 일로 가고 6개월마다 가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게 분명히 있구나 안 됐는데 2015년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2015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픈 AI를 만들었잖아요. 오픈 AI는 오픈 AI는 공익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시작할 때. 왜? 이 AI가 인류에게 위협을 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한 게 오픈 AI예요. 시작할 때. 근데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뭐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찾아가고 실은 10만 불을 받아내는 거, 10억 불을 받아내서 돈을 1조 이상의 연구를 개발비 받고 나중에 지분을 49% 내주면서 그 다음 성장 100조 이상 130조 투자를 받으면서 전개를 해놔요. 챗GPT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솔루션이 나오고 챗GPT 28년도에 2018년에 1.0이 나와요. 이때 아무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2.0이 나오고 3.0이 나오고 그러다가 2022년 11월 30일 말이에요. 3.5가 딱 튀어나오고 세상에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22년 지나고 23년 초에 됐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새로운 경쟁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구글이 전개하는 제미나이 뿐만 아니라 클로드라고 하는 거, 퍼플렉시티,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솔루션이 제가 말씀드린 건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텍스트만 한 거잖아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컴퓨터에 여러분이 쓰는 데다 글자를 쓰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써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제가 23년 여기 와갖고 봄에 23년 봄에 와서 내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여기 여러분들 선배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챗 GPT 안 써본 사람들 빨리 지금 탑재하라. 오늘 탑재하세요, 여러분. 챗 GPT 솔루션 받아다가 빨리 탑재를 하시라고. 다 공짜예요. 아니 카카오톡에도 에스크업이라고 챗 GPT가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에스크업 찾아갖고 친구 찾기에서 집어넣으시라고. 에스크업 ASKUT 조금 이따 수업 끝나면요 에스크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으세요. 그 친구 찾기에서 메뉴에다 올려놓으시라고. 그럼 걔한테 물어봐. 말로 물어도 돼. 여러분 이 디바이스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지, 동영상, 음악, 깡글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요.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이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게 24년도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밑에다가 글로 쓴 거예요. 글로. 도쿄 거리를 비 온 뒤에 여인이 걸어가는데 가죽 코트를 입고 백을 들고 신발 어떤 거 신은 걸 신은 여인이 도쿄 거리를 걸어간다. 이 글자를 프롬프트에 글자로 쓰니까 동영상으로 그냥 만들어서 바로 보여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에서 애플리케이션 쓰려고 했는데 쓸만한 게 없었어요, 처음에. 그걸 아이폰에서 여러분 앱스토어라고 하는 데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오는데 1년,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막 만들어졌다고요. 그죠? 7, 8년 지나고 나 지금 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이 상상도 못할 만큼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쓰는 거고 앤드로이드 삼성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GPT는 이미 스토어가 있다니까요. GPT 스토어. 거기 가서 다운받으면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쓸 수 있다니까. 여러분 갤럭시 25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저거 25는 AI가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폰이에요. 저거 25면요. 여기 전화 세팅해 보세요. 저도 25 갖고 있는데요. 딱 세팅하면 내가 거는 사람 국적 정하고 받는 사람 저기 베트남 정하면요. 베트남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때 베트남 말로 하죠. 목소리를 한국말로 여기서 바꿔서 들려요.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베트남 말로 들려요. 저쪽에서. 이건 온디바이스 AI가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 갤럭시 25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올해 25년도에 그 CES를 갔더니 제가 CES를 한 20년 다녔어요. 근데 올해 가고 났더니 3년, 4년 전부터 AI가 이슈였는데요. 올해 이슈는 뭐냐면 이 퍼셉션 AI, 아까 내가 지각했던 인지하는 수준에서 AI는 이미 지났고요. 생성형 AI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GPT 아닙니까? GPT라는 말이 뭐냐면 제너러티브, 생성한다는 거예요. 프리트레인드라는 얘기는 미리 학습 다 됐다. 이미 다 훈련적으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프리트레인드 됐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미 생성형으로 학습된 그런 AI다. 그게 챗 GPT예요. 왜 챗을 붙였냐? 내가 쓰고 제가 응답한다고 해서 챗 GPT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성형 AI 이렇게 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근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바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에이전틱 AI예요. 에이전틱 AI. 이건 뭐냐? 에이전트는 비서라는 말이에요. 비서. 이 비서가 우리 삶을 이미 바꾸고 있다고. 이것도 안 돌아갑니까? 그러면? 다음 것도? 이것도 동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볼리라는 애거든요. 볼리. 이게 삼성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CES에 4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해마다 진화가 돼서 나왔는데 올해 나온 거는 아주 똑똑해요. 얘가 뭐냐면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 볼일 하나 데리고 있는 거 단일 1인 가구 여자 직장인이 집에 사는데 강아지를 놔두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얘한테 전화해서 걔 뭐하고 있는지 보여줘라 그러면 제가 딱 보여줘요. 그럼 걔가 막 장난치고 엉망진창을 해요. 그럼 걔하고 놀아줘라 그러면 제가 걔 앞에다가 화면을 이렇게 띄운다고. 그럼 걔가 쟤하고 놀아요. 그리고 뭐 나 퇴근할 때쯤 되면 집에 온도 좀 올려놓고 보일러 켜놓고 불 옮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전화 오면 바로 전화 받고 운동한다 그러면 벽에다가 스크린 쏴서 바로 운동하는 PT 선생님이 나와서 다 하고. 아니 제가 원리가 에이전틱 AI입니다. 저거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품. 저런 에이전틱 AI 환경이 이미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기 있죠? 집에 청소기. 이 청소기가 내년부터 나오는 거는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나오니까 나오면 돌려주세요. 아 그래요? JPG가 아닌데 내가 파워포인트를 줬거든요. 아니 수업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진행해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이 다음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에이전틱 AI가 아니라 이번에 가서 나온 주제는 뭐냐면 물리적 AI다. 이 피지컬 AI라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피지컬 AI. 지금 AI가 여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야. 피지컬 AI는 이미 이 AI가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해서 이미 로보틱스 같이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일을 다 해요. 아니 그게 현장에 배치된 거예요. 여기 동영상으로 내가 두 개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다 여기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에 이미 자동차 공장에 다 AI가 들어가서 부품을 이동해요. 이동하는 것까지 좋은데 정해져 있는 걸 AI만 같이 가갖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쉬워요. 로봇가 하기가. 근데 작년에 할로윈 데이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 이걸 현대자동차가 투자해서 다 인수를 했죠. 이 로봇을 할로윈 데이 때 로봇한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부품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있는데 얘가 이러는 사이에 저 넣는 칸을 옮겨버렸어요. 이쪽에다가. 그럼 똑같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옮겨졌으니까. 근데 그 옮겨진 칸에도 얘가 갖다가 집어넣어요. 맨 처음에 실수합니다. 찌릿해요. 다른 데다 넣으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제자리에다 갖다가 자기 부품을 끼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니피리하고 여러분 중국은 이런 AI가 공장에 투입이 돼요. 우리나라도 실은 연말 내년도에는 자동차 회사 다 투입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 AI를 공장에 얼마나 넣을 거냐 2030년까지 3천만 대를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대, 한 뭐 1,500만 원짜리 3천만 대 넣으면 24시간 얘네는 밥도 안 줘도 되고 그죠? 네? 뭐 대부도 안 해요. 얘네들은. 요즘도 그렇고 그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통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피지컬 AI 다양한 회사들입니다. 다. 이게 다 실은 상호작용. 이건 네이버입니다.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 회사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여주세요. 드린 걸로 보여주시면 여기 동영상이 4개 있으니까 제 수업이 끝나도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해서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건 제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우리 둘째 손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동영상인데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걔를 부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차를 불렀어요. 저 웨이모 이게 구글 자율주행입니다. 구글 차예요. 저 차가 여기 딱 와서 서요. 그러면 우리 얘가 들어가고 우리 첫째 손자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같이 타요. 그리고 운전석에 유모차를 넣습니다. 유모차를. 그리고 뒤에 앉아서 샌프란시스코 제가 원하는 지점 가서 제가 딱 가서 내려줍니다. 돈은
택시 요금 결제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 저 웨이모가 미국에서 240대가 돌아다녀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그 다음에 텍사스 오스틴에 240대가 지금 돌아다녀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테슬라가 이거보다 더 나은 기술로 전개를 해요. 테슬라는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환경들이, 여기도 나오네. 그죠? 또 보세요. 이게 뭐죠? 저 레이모 차예요. 저기, 차 안으로 들어가. 이놈의 그게 아들이 크다고. 여기 유모차 있죠? 여기 사람이 없고 유모차 있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차 지금. 이게 그냥 택시 요금 받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 없죠. 완전 주행. 지금 나오는 쇼에, 라스베가스 CS 쇼에서는요, 차가 버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운전대 하나도 없어요, 차가. 무슨 말 아세요? 운전대가 없다니까요. 중국에서 만든 차는 어떤 거가 나오냐면, 아직 뭐 완전히 상용화는 되질 않았는데요. 운전대 자체가 없는데 차가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빠져서 나와갖고요. 달리다가 이게 드론으로 올라가려면 날개가 돌아서 올라가서 떠서 돌아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차들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거 왜냐? 환경 자체가 이미 로보틱스나 물리적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퓨거라고 하는 회사의 로봇을 말하는 거고요. 얘가 언론에서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다 갖다 넣어요. 이 동영상이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넣는데 제가 저걸 끌어다가 다른 데다 옮겨 놓는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갖다가 찾아서 넣어요. 네. 자, 여러분 환경이 이미 바뀌었고요. 요번에 6년째 나온 아모레 퍼시픽이 내놓은 AI입니다. 이 AI를 우리 모바일 솔루션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녁 때 누구랑 선을 보고 누구 친구 미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떤 옷 입고 가야 되는지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여기서 다 제공해 줍니다. 세팅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이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거 하나만 얘기 잠깐 드리면요. 이게 엔듀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엔듀르.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요. 빨리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회사들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돈 버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팔란티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네. 팔란티어 들어봤으면 이제 엔듀르는 팔란티어 다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란티어로 돈 버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면 알아들 거예요. 이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제이디 벤스 미국의 부통령도 여기다 돈 때려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엔듀르라고 하는 것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칼 이름이에요. 칼 아니죠? 아니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칼 이름인데 이 할마 로키라고 하는 사람이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33살. 이 친구가 14살에 실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얘가 아주 뭐 똑똑하고 4차원이니까 집에서 가르쳤죠.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고 뭐 얘는 그냥 천재 기질이 있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애들이. 근데 이 친구가 그랬는데 게임에 미쳐있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재밌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2차원이 아니고 4차원이지 3차원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게임을 하겠다고 3D 게임을 위해서 3D 안경을 최초로 만드네요. 여러분 3D 안경 아시죠? 네. 3D. 그게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따가는 거 큰 거 처음에 나왔죠. 여기 막 머리에다 헤드 마운트 돼서 이렇게 끼는 거. 그걸 만든 애가 얘예요. 얘는 어릴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 똑똑해서 스마트폰, 아이폰 깨지는 그런 거 고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이랬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해갖고 얘가 돈 가지고 만든 게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안경회사 만든 거예요. 그 회사를 만들어서 마크 저커버그한테 노출이 돼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3D 이런 환경으로 세상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세상이 갈 거다. 그 메타버스 때문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그 회사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회사. 그리고 거기 가서 5년 동안 그 팔린 회사였지만 자기가 사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커버그하고 이념이 안 맞아. 저커버그는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얘는 공화당이에요. 철두철미한 트럼프 파라고. 근데 이 친구가 5년 있다가 거기서 잘려서 나와갖고 회사를 만든 게 2017년이에요. 2017년에 만든 게 앤드루라는 회사예요. 이 앤드루를 만들 때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여기다 돈을 때리는 거예요. 얘를 보고. 얘는 상상을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을 현실로 만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총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뭐 만드냐면요. 무인 드론을 만들어요. AI 드론. 이 드론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얘네 회사가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기업 가치가 한 40조 됩니다. 40조 됩니다. 이 회사. 이 친구의 생각이 뭐냐. 미국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좋아요? 재밌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뽐내냐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대한 활용하고 앉아있냐. 이런 기술이 인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에요. 록히드 마틴이 F-35를 만들고 보잉이 그리고 F-15 이런 국방 기업들이 있지만 엄청난 국방 예산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무기 만드는데 무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받아서 무기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데 10년, 15년 이상 걸린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현대전은 무기 만드는데 6개월, 1년 만에 현장 배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인 드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인 잠수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센츄리 타워라고 해서 디텍터, 불법 이민이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나오는 것들 이 디텍터 센서로 다 잡아내요.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방산회사는 올해 방산 예산을 23% 이상을 받았어요. 미국 국방부의 방산 예산. 이런 회사들이 AI 기반으로 가는 AI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앞으로 현대전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전통적인 무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럴 필요도 없고 다 로봇대가 싸우고 로봇가 움직여지는데 앞으로의 싸움은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무서운 속도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전략적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직 인플렉션 포인트. 이걸 한국말로 전략적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인텔이라는 앤드 그로브가 인텔의 CEO로 왔을 때 인텔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만들어 갖고 안 된다. 이제 우리 메모리는 뭐 일본이 가져가도 한국이 가져가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는 바꾸자. 그래서 CPU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인텔이 전략적 변곡점에서 인텔이 새로운 기사회생을 하면서 세계적인 회사가 돼요. 여러분 노트북에 보면 인텔 CPU라고 하는 인텔 인사이드가 다 붙었었잖아요. 이건 어떤 방향의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이노베이션이 나타날 때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부응을 하면 새로운 성장을 하겠죠. 그죠?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업의 변화는 이미 인터넷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AI가 나와 있는 상황을 인터넷 2000년대 이전에 인터넷이 나온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은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그죠? 아직 아마존이나 구글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제 AI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돈을 벌 거냐? 여러분 뭐 연말이나 내년이 막 나오겠죠 이제. 그죠? 급속도로 확산될 거예요. 제가 여기 강좌를 여러분이 몇 개입니까 지금 기수가? 30개요. 제가 1기부터 여기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왔으면 제가 웬만한 기술이 변한 걸 여기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옛날에 스마트폰 왔을 때 스마트폰 1년에 100%가 아니라 1000% 성장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더라고.
여러분 1년에 경영학에서 1년에 10% 20%가 성장하고 완전히 성장하는 비즈니스예요. 1년에 20%만 성장해도 아니 근데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성장한 비즈니스들이 있었다니까요. 아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유튜브 나왔을 때 제가 와갖고 다 이야기했어요. 유튜브 빨리 했으면 유튜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네. 지금 SNS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이미 상황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인플루언서로 학교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다니까. 근데 AI가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꿀 겁니다. 또 하나의 축이 엄청난 변화의 실은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을 봤을 때 오픈 AI는 지금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닌 넷스케이프 정도 되는 거예요. 넷스케이프. 넷스케이프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는 인터넷 시절을 말하면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거예요. 통신기기 만들고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돼요. 이 비즈니스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얘기만 그냥 말씀드려도 서치 엔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 키워드를 놓고 이렇게 찾잖아요. 여러분 정보 찾잖아요. 키워드.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서치 엔진이라고 하죠. 서치 엔진. 키워드 넣고 정보를 찾아요. 근데 그 키워드 넣고 정보 찾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서치 엔진이 아니라 AI 서치, 그죠? 리스판스 엔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글로 써서 쓰면 돼. 글로. 여러분 챗GPT, 제미나 이런 거 다 다운받아갖고 써보세요. 거기다 글로 쓰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 너는 이 사업의 사장이야. 아니 나는 뭐 40년 데리고 있는 조그만 비즈니스, 패션 비즈니스의 사업 사장이야. 근데 나는 지금 내년도 경영 계획을 짜려고 해. 경쟁자가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돼? 그걸 쉽게 정리해줘. 그럼 바로 걔가 대답해준다니까.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잘 물어봐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물어보면 돼.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그럼 그렇게 써요. 다시 설명해. 그럼 다시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써. 그럼 다른 방법을 쓰고.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 내가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 얻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써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막 쓰듯이 인스타그램 막 쓰듯이 카카오톡 쓰듯이 그것도 자꾸 써봐야 돼. 써보면 써볼수록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요새는 말로 다 해요.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말로. 그냥 옆에다 대고 지금 갤럭시 25 갖고 있는 사람 딱 눌러서 말로 다 해요. 나 조금 이따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 그럼 거기서 대답한다. 여행 갔다. 뭐 여행 가나 다. 그럼 얘가 솔루션까지 다 대답을 한다 이거죠.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다고. 그게 대표적인 솔루션이 여러분 퍼플렉시티라는 이런 솔루션이 퍼플렉시티. 이것도 공짜예요. 이렇게 써보시면 퍼플렉시티. 이거 아주 좋은 솔루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회사, 미국에 설립이 돼서 움직여지는 게 구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오버라고. 저 구버도 여러분 기획서라든지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구버를 써도 돼요. 구버는 고오버를 줄인 게 구버잖아요. 구버. 그래서 저런 솔루션들, 서치 GPT도 아주 좋은 솔루션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은 환경의 적응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환경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기술적인, 사회, 문화적인 환경 축들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이 적응 과정에서 내가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략적 관점에서 경쟁의 무기를 생각하는 거는 간단하게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자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는 100점 불패다 이런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랬는데 전략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자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내가 이겨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병력을 배치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지형지으로.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뭘 잘하고 뭐가 약한지를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의 변화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위협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내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다. 리소스를 얼로케이션하는 것. 그럼 GP지기는 100점 불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GP지기의 프레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수학 분석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강점이 뭐고 이 얘기는 경쟁자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점, 상대적인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어요, 사람은. 왜냐? 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무기를 줬다고. 그게 사람에게 부여된 달란트예요. 그 사람한테 부여된 달란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내 약점을 자꾸 개선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제한된 시간의 인생 속에 그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요. 변화는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면 그게 기회예요. 준비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국 준비된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위협적인 건 불리한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강점과 약점, opportunity and threat. 그래서 수학 분석 혹은 이걸 뒤로 했을 때 토스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럼 전쟁의 무기가 과연 뭘까? 1980년대 이 마이클 포터는 누구보다 전쟁하는데 무기를 3가지 정도는 나열을 해줬어요. 가장 쉬운 무기가 남들보다 싸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가격의 경쟁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실은. 그죠? 가장 마지막에 쓰는 전쟁이에요. 그게. 가격과 전쟁하는 건 마지막에 합니다. 죽기 전에.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차별화에 대한 포인트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쟁자와 내가 차별적 포인트를 만들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남들 보지 않는 시장에 내가 공격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시너지 요소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노력 그것도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이런 전략적인 도구 어떤 실은 전쟁하기 위한 툴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도 의사결정에서는 경영자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경쟁자와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쟁자와는 차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노력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면 경험자의 그런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 직관을 넘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포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30-40년 이상을 경쟁 전략이라는 책을 쓰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콜롬비아 대학의 윌리엄 더건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IT 비즈니스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뭐 IT 비즈니스는 예전부터 이야기한다면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IBM이나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그 MS사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다양한 비즈니스 회사들의 IT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슈퍼텍 타이탄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슈퍼텍 타이탄은 여러분 국가 이상의 기업들이에요. 웬만한 국가보다도 큰 지금 볼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100조 이상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200조, 500조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IT 타이탄들 다 묶으면요. 여러분, 1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US 달러로. 예? 1억 조, 그럼 상상을 못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볼륨이라고 이야기하면 웬만한 국가의 GDP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연구를 해봐도 결국은 비즈니스에 우위를 만드는 건 출발점 자체가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려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전문가로서의 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나하고 다른 영역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기 갔더니 야 내가 이거하고 이거 갖다가 묶어버리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벙 뜨기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걸 전략적 직관이라고 해요. 그거 전략적 직관이라고 해요. 이런 요소가 경영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제가 모방이고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도둑질 해왔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여러 번 자기 아이디어를 경쟁자로부터 훔쳐왔어요. 스티브 잡스도 아이디어를 훔쳐갖고 왔다고요. 마크 저커버그도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보고 자기가 도전한 거죠. 근데 사업이라는 건 내가 모방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방에서. 근데 이 모방을 넘어서 내가 더 우위적인 이노베이션, 이게 중요한 거죠. 경영자의 핵심은 이노베이션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종업원보다 돈 더 가져가는 거예요. 왜 사장님은 종업원보다 10배, 20배 가져가세요? 그거는 20배 이상의 이노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원리예요. 그게 극심하니까 시장경제의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병폐는 여러분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보면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축이에요. 빵을 나눠먹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시장에 던져서 알아서 찢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켓 시스템이다. 그게 시장경제죠.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경제의 병폐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빵을 나눠 먹는 방법은 내가 빵을 n분의 1로 잘라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조직이나 그 사회는 발전이 없죠. 그죠? 이게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자본주의는요, 사람의 일정의 신으로부터 부여한 그리디한 욕망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럼 공산주의가 왜 망했고 사회주의가 경제 성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느냐? 욕망이라는 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독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 똑같은 표체라든 깡통 같은 자동차를 그냥 만들어 주셨다고 그 차 타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됐냐고 사람이. 그렇지 않죠. 차가 굴러가도 브랜드가 디자인이 다 달라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혁신의 요소. 이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봐요. 그 혁신을 한 사람이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위적인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남이 못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장벽을 구축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바퀴를 굴리던 운전자가 바퀴를 굴리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쓰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는 그래서 경영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경영자의 삶이에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열심히 일하던 분이 사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실험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을 때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안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뚜렷하면, 그 이유가 분명하면, 그러면 숨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요, 가게 돼요.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자는 분명히 다른 미션을 가지고 난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기업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기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여서 어떨지 모르는데, 인도 속담에 남들에게 밥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그 얘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들을 먹여 살리는, 그 얘기는 남에게 월급을 주는, 내가 남에게 월급 주는 사람 3명만 넘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말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남의 인생의 삶에 지금 3명 이상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장님이라면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수많은 직업 중에 남을 살릴 수 있는 직업, 그 얘기는 남에게 현실적으로 표현할 때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급여를 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월급쟁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 사명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남한테 월급 받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영자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할 때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이제 아마 2교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 디지털 환경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2017년 데이터인데, 제가 2017년에 여기 왔을 때 썼던 데이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계속 쓰는데요.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면서 핀테크가 확산이 됐어요. 중국은 여러분, 정책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특정 지역을 아예 구역화해갖고 이걸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중국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도시에 화폐를 없애버렸어요. 화폐를 없고 핀테크를 써라. 이게 2016년에 일이었어요. 근데 2017년 이 데이터가 간혹에 소개된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거지가 밥을 굶게 된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깡통에 동전에 있는 놈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사려고 깡통에다 QR카드를 붙였어요. 이 할아버지. 아니,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면 깡통에 QR코드 붙여야 돼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우리가 AI 몰라도 뭐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사시고 싶은 마음 있는 것만큼 적응할 수 있는 마음도 따라갈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그 SNS, 유튜브 이런 거 다 쓰시고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알고 잘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이자 아파트자가 있다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사업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혁신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 당연한 것 중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요소가 뭔지,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생활하면서,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표준 이하로 내려야 되고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될 건 뭔지,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누구도 안 해봤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도는 뭔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혁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매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근데 뭔가 한번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냥 하루에 앉아서 휴일날 하얀 백지구에다가 내가 하는 사업, 우리 동종업계,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루틴하지만 이건 제거해도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표준 이하로 올려야 될 거, 이상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면 남들이 안 해보고 내가 한번 새롭게 시도해볼 건 뭔가, 이거 한번 써보신다면 뭔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그런 기업가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혁신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변화에 여러분이 성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경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서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경영자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어디 은사가 진행하는 그런 대학원 코스에 해외 MBA 수업을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영상을 봐서 영상. 그 비즈니스 스쿨에 온 학생들한테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들 물어보고 꿈이 뭐고 이런 것들 묻는 과정에 외국 학생들이에요, 외국 학생. 근데 외국 학생들이 뭐 1년에 10만 불 받겠다, 뭐 15만 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즈니스 스쿨에 오려면 10만 불 꿈 가지고는 올 필요가 없다. 그건 그냥 노력해도 된다. 100만 불 꿈을 가지고 오든지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수많은 경영자들이 있는데 이런 아카데미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실 때까지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그런 계기도 삼으시고 새롭게 가야 할 길도 찾아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